자, 여기 사형제도와 관한 윤리적 쟁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상가별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상가가 4명 있어요, 4명. 사형제도에 대한 윤리적 쟁점, 여기 루소, 칸트, 뭐, 베카리아, 벤담, 이렇게 4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의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 갑니다. 자,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자, 루소는 우리 뒷단원에서도 배우겠지만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자, 루소는 뭐야? 사회계약론자. 사회계약론자. 자, 그래서 루소가 사회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루소가 사회계약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우리 이 자연 상태에서 원래 인간들이 살아가다가, 우리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자,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해가지고 사회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루소는 사회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일반의지의 모든 걸 양도했다 그래. 일반의지의 모든 것을 양도했다. 이건 사회계약론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그냥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이해할 부분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반의지의 모든 것을 이제 양도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루소의 입장인데, 그래서 이 사회 운영이라는 것은 이런 일반의지라는 것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일반의지는 우리들이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각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적 의지라고 해요. 공동체에 대한 의지, 공적 의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적 의지의 총합. 그것을 이제 일반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회라는 건 이 일반 의지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돼요. 일반 의지에 따라서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반 의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루소는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을 할 때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다 이미 합의를 끝냈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살인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쵸? 내 그 주변에 살인자가 있다면 너무 무서울 거 아니야. 내 이웃이 살인자라고?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내가 살인자가 된다면, 나 역시 사형을 당하는데 뭐 할 것이다? 동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만약 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나도 죽겠다는 것에 다 뭐 할 것이다?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루소 같은 경우는 이게 동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루소의 입장은 그래서 어디의 관점에서 사형을 설명한다? 동의의 관점에서. 자, 좀 더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는 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형제를 찬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형제를 찬성했는데, 야, 사형제를 찬성한 건 뭐야? 나도 사형 당할 위험이 있죠. 사형제가 존재하면 어쨌든 나도 사형 당할 수도 있잖아. 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형 당할 위험을 감수한다 이거야. 사형제를 동의한다 이겁니다. 사형 당할 위험을 감수한다. 이게 이제 루소의 생각이에요. 이런 계약을 그래서 우리가 체결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살인자는 뭘 기반으로 처형되는 거야? 동의한 것으로 처형되는 거야. 그래서 살인자는 자기가 죽는 것에 뭐 한 거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이건 이제 살인이죠, 살인. 살인은 사회적으로 맺어진 계약을 스스로 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살인자는 뭐가 되는 거야? 살인자는 계약을 깬 사람이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사회를 만들었는데 살인자는 남을 죽였으니까 그 살인자는 계약을 깬 사람이죠. 그래서 살인자는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 그래서 공공의 적으로 처형되는 겁니다. 공공의 적으로서 처형된다. 공공의 적이다. 그리고 이 살인자는 이미 처형받는 것에 뭐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계약을 할 때 그 다 동의를 끝냈으니까. 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계약을 위반한 자는 살인자를 말하는 거야, 살인자. 자, 살인자는 뭐라 그랬어? 공공의 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회의 적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형과 사형이죠, 사형. 자, 근데 사형만 인정하는 건 아니고 모두 가능해. 추방형도 가능해요, 추방형. 어쨌든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사형으로 제거하든, 목숨을 제거하든, 아니면 추방으로 제거하든. 오케이? 자, 루소는 일반의지에다 우리 모든 것을 양도했기 때문에 일반의지, 즉 국가 권력이 일반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권력이 이런 생명권을 이제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이죠. 루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계약론적 측면, 동의의 측면으로 설명을 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칸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칸트. 자,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론자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의무론자. 우리 생활과 윤리의 거의 주연급 인물, 칸트. 자,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사법적 형벌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된다.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는 없어.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뭐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넌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응보라 그래. 응보. 자, 응보가 뭐야? 응당한 보복이야. 응당한 보복. 응당한 보복 뭐야? 심플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야, 그러면은 남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동해보복이라고 표현해. 동해보복. 같은 해로 보복한다 이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해로 보복한다. 같은 해로 보복하는 것이 동해보복. 동해보복. 자, 그래서 이걸 동등성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야? 남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칸트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형은 살인자에 대해서 뭐야? 음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그러니까 사형은 살인자를 존중하는 거라는 거야.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 뭔 얘기냐, 여러분? 자, 살인자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이제 사실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남의 인격을 파괴한 것인데, 그럼 남의 인격을 파괴함으로써 사실 자신의 인간성도 파괴한 겁니다. 살인자는 자신의 인간성도 파괴된 거야. 자, 그런 상태로 사느니, 인간 쓰레기로 사느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인간 쓰레기로 사느니 빨리 죄값을 받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를 뭐 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살인자가 돼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인간 쓰레기로 사느니 빨리 그 책임을 지게 해서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그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형은 오히려 살인자의 인격을 뭐 하는 거야? 존중하는 겁니다.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칸트가 말하는 살인자의 인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칸트가 말하는 살인자의 인격.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인격을 지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격을 지니는데, 하나는 생득적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생득적 인격성. 하나는 그리고 시민적 인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적 인격성. 여러분, 생득적 인격성은 태어나면서 그냥 가지는 거야. 태어나면서 지니는 인격성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간으로서 지니는 인격성을 말하는 겁니다. 생득적 인격성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인격성이고, 야, 이거 시민적 인격성은 말 그대로 시민으로서,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인격성이야. 자, 그럼 봐봐. 이 살인자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인 다른 시민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놈은 시민의 자격은 없어. 다른 시민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살인자는 뭐예요? 이 시민적 인격성은 뭐야? 요거는 상실되는 거야. 시민적 인격성은 없다고 봐야 돼. 다른 시민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살인자도 인간은 인간이죠. 아직도 인간이잖아. 그렇다고 뭐 짐승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인간으로서의 그래도 인격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뭐라 그랬어?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했을 때 이 인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득적 인격을 말하는 거야. 이 인격은 생득적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득적 인격. 그래서 살인자는 아직 모든 인격을 상실한 그런 존재는 아니야. 시민적 인격은 상실했지만 생득적 인격은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형이라는 건 이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을 존중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형제도는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칸트의 공적 정의는 뭐야? 칸트의 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야. 응보적 정의.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응보적 정의. 그래서 이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의하실 점. 자,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
공적 정의,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건 맞지만 어떤 뭐 공익의 수단처럼 공익 등 이런 다른 선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수단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정의의 수단, 응보적 정의의 수단은 되지만 공익같이 어떤 사회적 이익을 키운다던가 뭐 이런 공익 등 다른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적 정의의 수단만 되는 겁니다. 공적 정의, 응보적 정의의 수단이다. 그렇지만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루소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 됩니다. 형벌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사회계약을 했던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형벌을 하는 것이니까 루소에게서는 공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뒤에 나올 베카리아 벤담 역시 이제 걔네들은 이제 공리주의자인데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벌은 공익의 수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칸트는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자, 베카리아는 이제 기억해 두실 게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하면서 또 뭐야? 공리주의자이기도 해요. 공리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 생명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없다 이거야. 생명권은 양도할 수 없다. 생명권이라는 것을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우리를 죽일 권한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국가도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이 없다.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이제 사형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형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시민을 죽일 권리가 국가가 없는데 국가가 이렇게 사형 집행해서 시민을 죽인다는 것은 그건 부당하다 이거죠. 부당한 전쟁이다.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한 전쟁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야? 딱 느낌이 오잖아. 사형 반대하는 입장이죠. 사형 반대하는 입장. 자,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이건 공리주의적 입장이에요. 공리주의. 여러분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도 보겠지만 범죄 예방의 핵심이야. 공리주의 핵심은 범죄 예방입니다. 사회적으로 효용을 높여야 되잖아. 공리주의 핵심은 범죄 예방인데 그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은 뭐다? 사형은 일시적이야. 일시적이고 종신노역형은 지속적이에요. 자, 베카리아는 지속성을 중시합니다. 자, 사형은 일시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옛날에 이제 사형하는 데가 이제 광장 같은 데 모여서 기요틴으로 막 이렇게 목 자르면 이제 목 촥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이유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살인은 정말 나쁜 짓이구나.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는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 베카리아가 보니까 사형은 일시적이다 이거야. 사람들 기억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게 된다. 근데 반면에 종신형으로 하면 예를 들면 무슨 공원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자꾸 이제 리마인드 상기된다는 거죠. 아, 맞아. 저 사람 살인을 저질러서 저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지. 하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시 각인된다는 거예요. 또 엄마 옆을 지나가던 꼬마이도 엄마한테 물어보겠지.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왜 왼종일 저러고 있어? 왼종일 땡볕에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럼 이제 엄마 얘기하겠지. 저 사람 살인자란다. 그럼 이제 꼬마가 살인은 정말 나쁜 거군요.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범죄 예방 효과, 이 사형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금방 사라지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또 그걸 볼 수도 없는 반면에 종신형은 이렇게 지속적이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이 사형은 나쁘다라는 걸 상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로서 뭐가 좋다? 종신형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신형이 좋다. 게다가 덧붙여서 판결을 내리는 인간은 오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오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 죽었는데 다시 되살릴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리고 형벌의 사회적 유용성, 즉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된다. 자, 이건 공리주의 말하는 거죠. 사회적 유용성을 따진 건 공리주의.
자, 베카리아도 뭐라고요? 공리주의자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벤담하고 똑같은 입장이야. 벤담하고 똑같은 입장.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자, 근데 만약에 살인자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테러리스트야. 엄청난 테러리스트여가지고 감옥에 가다 두는 것만으로 얘네의 세력을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어. 그래서 국가에 엄청난 위협이 될 때, 국가에 충분한 위협이 될 때 예외적으로 사용을 인정하는데 우리 교과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베카리아 원전에 있는 내용인데 교과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가끔 출제되긴 하는데 뭐 우리 교과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베카리아는 그냥 사용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 그냥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반대. 자, 그래서 이 베카리아의 입장,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 4번 공리주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의 입장이야? 벤담의 입장이죠. 자, 벤담의 입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벤담 같은 경우는 자, 공리주의니까 공리주의 핵심 뭐야? 사회 전체 행복 증진이야. 사회 전체 행복 증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범죄 예방을 해야 돼.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기여도에 따라서 찬반 여부를 판단한다. 자, 범죄 예방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예방주의라고 있고, 이제 일반 예방주의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에게 본보기 된다. 일반인의 본보기. 그러니까 범죄자를 이렇게 처벌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처벌받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반인에게 본보기,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예방시키게 하는 일반 예방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벌하는 걸 예고하거나 처벌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특수예방주의라고 있는데 여러분 특수예방주의는 그 특수한 사람이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거야. 이게 당사자를 교화시키는 겁니다. 당사자를 교화시킨다. 교화가 뭐야?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범죄자를 교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를 예방하는 건 요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야. 일반인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르도록 당사자를 이렇게 교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범죄자를 재사회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특수예방주의의 측면입니다. 근데 뭐 요 측면에서 본다면 뭐야? 사용을 반대하겠죠. 반대.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공리주의 일반 얘기고 여러분 이제 벤담에 한정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건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 일반 예방주의, 특수예방주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이 공리주의 약간 빼가지고 이제 벤담 얘기를 해볼게요. 벤담. 벤담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면 벤담이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약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담 입장에서 자, 어쨌든 이 형벌은 말이죠. 벤담 입장에서 형벌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고 그 범죄자 가족들도 힘들어 하겠죠.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다니 뭐 이렇게 되면 가족들도 힘들어 하는 거야. 그래서 형벌은 어쨌든 형벌 자체의 악이 있습니다. 형벌 자체의 악이 있고요. 형벌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를 막으려고. 그래서 형벌이 막아낼 악이 있어요. 형벌이 막아낼 악. 형벌이 예방할 범죄. 그런 게 형벌이 막아낼 악이야. 야, 그럼 공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뭐가 더 커야 돼? 형벌 자체의 악이 더 커야 돼? 형벌이 막아낼 악이 더 커야 돼? 형벌이 막아낼 악이 더 커야 되죠. 요게 더 커야 됩니다. 요게 더 커야 돼. 이해되죠? 형벌 자체의 악보다는 형벌이 막아낼 악이 더 커야 된다. 자, 요럴 때 형벌이 뭐가 되냐면, 요럴 때 이 형벌이 필요악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형벌은 필요악. 형벌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긴 하지만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형벌을 뭐라고 얘기한다? 필요악이라고 얘기한다. 요럴 때 형벌 자체의 악보다 형벌이 막아낼 악이 더 커야 돼요. 그럴 때 형벌이 필요악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뭘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이 형벌의 목적은 뭐야?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야. 범죄 예방, 사회 전체 행복 증진. 칸트는 뭐야? 응보지만, 이 공리주의자들은 범죄 예방, 행복 증진이에요. 그리고 뭐 루소도 어쨌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범죄 예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공익 증진, 루소는 이제 공동체의 공익을 증진한다. 자, 그런데 이제 범죄를 예방해야 돼요. 자, 범죄를 예방하려면 또 비교할 게 뭐 있냐면, 여러분 그 범죄 이득하고 범죄 이익하고 또 뭘 고민해야 돼? 형벌의 고통을 비교해 봐야 돼. 형벌의 고통. 자, 범죄 이익하고 형벌의 고통을 비교해 볼 텐데 뭐가 더 커야겠어요? 예를 들면 야, 은행을 털면 100억 벌 수 있다고 해보자. 범죄 이득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제 잡혀봤자 한 2달 감옥에서 징역 살고 나온다고 해보자고. 그럼 범죄 이익은 그렇게 큰데 형벌의 고통은 별로 안 돼. 자, 그런 경우는 뭐야? 여러분?
이거 뭐야, 이제. 뭐야, 종이의 집에 나오는 것처럼. 뭐 가면 쓰고 여러분, 은행 가겠지. 그래서 이 범죄 예방 효과를 만들려면 범죄 이득보다는 형벌의 고통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범죄 이득보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형벌의 고통이 더 커야 되죠. 이래야 뭐가 생긴다고? 이래야 범죄 예방 효과가 생긴다. 응? 범죄 예방 효과. 이래야 범죄 예방 효과가 생긴다. 범죄 이득보다 형벌의 고통이 더 커야 된다. 응? 자, 이 벤담은 그러면은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을까?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을까? 뭐 옆에 나와 있는 일반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 뭐 찬성, 반대,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그냥 벤담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 벤담은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 다 써두세요. 여기 썼다고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벌하고 똑같아요. 형벌하고 똑같아가지고, 사형 자체의 고통이 있죠. 사형 자체의 악이 있습니다. 사형 자체의 악이 있을 것이고, 사형을 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것이고, 또 그 가족들이 슬퍼하겠지. 사형 자체가 주는 악이야. 근데 이제 이것보다 뭐가 더 커야겠어? 사형이 막아낼 악이 더 커야겠죠. 요게 더 클 때, 요럴 때 사형을 찬성하는 겁니다. 요럴 때 사형을. 그래서 이게 살인자라고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야. 살인자라도 반성하고 그냥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면 죽일 필요가 없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형 자체 악보다 사형이 막아낼 악이 더 클 때. 어떤 경우야 그런 경우? 요 경우야 요 경우. 살인자가 무시무시한 놈이라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놈이라서 살려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그럴 때만 죽여라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벤담의 입장은 뭐야? 조건부 찬성이에요. 요럴 때만 사형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 요런 조건을 충족할 때, 그래서 조건부 찬성입니다. 조건부 찬성. 실제로는 좀 반대쪽에 가깝죠. 요런 경우는 아까 별로 없으니까 요런 경우. 아까 살인자가 국가의 안전을 충분히 위협할 힘과 조직을 보유한 경우, 무시무시한 놈일 때 그럴 때만 죽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사실 벤담도 이제 좀 반대에 가까운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정리하면 벤담은 뭐야? 조건부 찬성이에요.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 살인자라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부 찬성이다. 베카리아는 뭐예요? 베카리아는 반대 입장이고, 벤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야? 조건부 찬성이다. 조건부 찬성. 잘 알아둡시다. 여러분, 이건 여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공례주의 일반 원칙이고, 하여튼 벤담을 좀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입장이다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논거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처벌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 그리고 흉악범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찬성 논거고, 반대 논거 보시면 인간 생명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인도적 형벌이다.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가 잡힐 걸 예상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어딨냐. 다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살인이든 종신형이든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교화, 이제 인간은 변할 수 있는데 그 교화 기회를 박탈한다.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4명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참고로 이 죄형 위에서 잠깐 위에서도 있는 내용인 죄형 법정주의나 어떤 비례성의 원칙 이런 거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동의한다. 죄형 법정주의는 뭐죠?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법을 통해서 이 사형이나 형벌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다 동의하는 거고. 여러분 비례성의 원칙은 뭐냐면 비례성의 원칙은 범죄가 큰 범죄인 경우 형벌도 뭐 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벌도 커져야 된다. 이거 두 개는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모두 동의. 우리 벤담이든 베카리아든 칸트든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도 당연한 얘기죠. 범죄가 커지면 뭐가 커져야 돼? 형벌이 커져야 돼. 이것도 다 모두 동의하는 거야.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생활과 윤리가 참 말장난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례성의 원칙을 좀 더 끄집어내면, 자, 형벌은 범죄에 비례한다. 형벌은 범죄에 비례. 요거 모두 동의하는 거예요. 모두 동의.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모두 동의하는 거야. 이게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모두 동의. 그러니까 범죄가 커지면 형벌도 커진다. 그런데 이 범죄에 뭐에 비례하는지가 요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범죄에 비례한다는 게 뭐냐면 범죄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한다는 거야. 내적 사악성. 그 범죄가 얼마나 사악한 동기를 가졌는지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칸트는 뭘 보는 거니까? 동기를 보는 거잖아, 동기. 의무론자잖아. 동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가 지닌 어떤 사학성, 동기의 사학성에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공리주의자들은 뭐라고 보겠어? 공리주의자들은 이 범죄에 비례한다는 것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에요. 사회에 끼친 해악. 이거는 뭐야? 결과를 보는 거지, 결과.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에 끼친 해악을 보는 것이고, 칸트는 내적 사학성을 보는 겁니다. 이게 또 근데 여러분 말장난이 많잖아. 또 이제 그냥 범죄 해악이라고 얘기하면, 요 범죄가 얘기하는 건 범죄 해악이에요. 범죄 해악인데, 형벌은 범죄 해악에 비례한다. 이것도 모두 동의하는 거야. 근데 이 범죄 해악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야. 범죄 해악. 이 범죄가 가지는 악함을 얘기하는 거죠. 칸트 입장에서 범죄의 악함은 뭐야? 내적 사학성이야. 그 동기의 사학성. 그리고 공리주의에서는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친 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형벌은 범죄 해악에 비례한다. 이거 모두 동의하는 거예요. 칸트든 루소든 공리주의든 뭐 벤담, 베카리아든 다 동의하는 건데 그 범죄 해악이 뭔지가 해석이 다른 겁니다. 칸트가 봤을 때 그것은 범죄의 동기, 내적 사학성을 말하는 것이고 얼마나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일어났느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 범죄 해악이라는 것이 그 범죄가 결과적으로 사회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거 한번 좀 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루소는요? 루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어쨌든 루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소도 해석상 이 공리주의처럼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하기에는 칸트랑 공리주의가 좋으니까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형벌에서는 이게 네 사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 잘 구분하신다면 자, 문제 풀 때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